혹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 자식들도 이를 따라하지만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식들 역시 부모처럼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남편 부모님이 진 빚을 저희 부모님 돈으로 갚겠다며 덤볐다가 톡톡히 망신 주고 이혼에 성공한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사실 지금이야 하루 세 끼 먹고 잠잘 곳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은커녕 초등학교나 제때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어땠냐고요? 외딴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다행히 부모님이 동네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셔서 그리 어렵지 않게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모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당시 아무 기술 없는 아빠가 안쓰러웠던 식당 사장님은 아빠에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빠는 이거밖에 먹고 살 게 없다는 생각으로 죽자고 음식에 매달렸고 결국 중식 자격증까지 따고 주방장으로 일을 하게 되셨죠. 그때 엄마를 만나 결혼해 저를 낳게 된 거였습니다. 당시 주방장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엄마 아빠 두 분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 고향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음식 솜씨 좋은 아빠와 항상 깔끔하게 청소하는 엄마 덕분에 식당에는 손님이 하나둘 찾아오게 되었죠. 시골이라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옆 동네 사는 분들도 종종 올 정도로 입소문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중식당 없는 동네도 거의 없고 프랜차이즈 식당도 많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햄버거 가게 하나 없었는데요. 그런 시골 동네에 중식당이 한 고분이었고 게다가 지금처럼 한 집 건너 식당이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수입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중간만 해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아빠는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시골 식당이긴 해도 오는 손님들이 한 번 맛에 실망하면 두 번 발걸음하고 싶지 않다면서 맛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요리 연구에 진심이셨습니다. 재료 역시 가장 신선하지 않으면 쓰지 않았고 조금 마진이 덜 남더라도 국산으로만 쓰셨고요. 그 덕분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도지사를 비롯한 꽤 높으신 지역 요지들이 저희 식당을 방문해서 잠깐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방송사에서도 앞다투어 부모님 식당을 취재하고 싶어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동네 주민들이 불편할 거라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분들은 더 자주 저희 식당을 오시더라고요. 사실 지금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SNS를 하니 금세 위치가 알려지겠지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라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 학교 생활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절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시처럼 몇백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5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식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부모님 잘 둔 덕분에 저 역시 학교에서 꽤 주목받게 되었죠. 지금이야 부모님이 식당 하신다고 하면 크게 부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야, 수연아, 너 오늘 부모님 중국집 하신다며? 진짜 좋겠다. 매일 짜장면하고 탕수육 실컷 먹을 거 아냐. 나는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먹는데. 야야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시험 잘 보거나 특별한 날 먹지 매일 못 먹어. 우리도 그냥 된장국에 김치해서 남들처럼 먹는 거지 뭐. 그래? 그렇구나. 참, 이번 주에 성희 생일이라는데 성희는 미역국은커녕 엄청 우울한 생일 보내게 생겼다더라. 성희 생일이야? 근데 왜? 생일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괜히 아빠 외국에서 일하셔서 엄마랑 둘이 살잖아. 엄마가 그날 농사일 도와주기로 해서 생일날 성희 혼자 있어야 한대. 정말 속상하겠다. 그러면 그날 주희 너 시간 괜찮아? 성희랑 같이 점심때 우리 중국집에 와. 다 같이 짜장면 먹자. 그럼 성희도 기쁘지 않을까? 정말? 그래도 돼? 근데 너도 짜장면은 평소에 잘 못 먹는다면서.
그날은 상희 생일이니까 엄청 특별한 날이지. 우리 친구인데 우울하게 보내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오늘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아마 그날 예약 손님 없어서 괜찮을 거야. 수연아 고마워. 성희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그날 꼭 보자. 이렇게 반에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중국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고 함께 짜장면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랬죠. 이건 아빠 영향이 사실 컸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아빠는 항상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살았다며 언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돕는 게 마땅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혹여라도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날 식당에 예약 손님으로 테이블이 꽉 차게 되면 저희 엄마는 집으로 불러 치킨이라도 튀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히 저도 크면 아빠처럼 요리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엄마 아빠는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두 분 모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펜대 굴리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본인들처럼 고생하지 말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일하라면서요. 그렇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두 분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술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게 된 거였죠. 항상 비염을 달고 살아서 병원에서 비염 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날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었다는 청천벽력을 들었습니다. 요리사라는 꿈을 품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후각이 사라졌으니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마치 팔이나 다리 한쪽이 잘린 기분이었죠. 엄마, 나 괜히 수술 받았나 봐. 나 이제 냄새도 못 맡으면 요리사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그냥 그렇잖아. 진짜 속상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아, 후각 기능을 잃었어도 요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아. 지금 당장은 속상하겠지만 다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너 사람 만나는 거, 빵 만드는 거랑 커피 만드는 일도 좋아하잖아.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거고 대학 가면 또 네가 좋아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어? 사실 당시에는 엄마 말이 그렇게 크게 위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니 엄마 얘기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때는 요리를 못하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해 제빵사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을 떠나 경기도 외곽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죠. 카페를 차려도 사실 월세 내고 인건비 내면 남는 게 없다던데 저는 운 좋게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땅을 사서 그 자리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수도권 지역도 자리 좋은 곳은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20대였던 시절에는 그래도 잘 찾아보면 여기저기 살만한 곳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물론 제 혼자 힘으로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허튼데 돈 한 번 쓰지 않고 착실히 모은 부모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일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친구와 둘이서 매장 관리와 음료와 쿠키를 만들게 되었죠. 비염 수술 후유증으로 후각까지 잃고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자리를 이렇게 잡으니 부모님은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 매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전 매달 들어오는 돈 중에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카페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외국에서 살게 되어 함께 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는데요. 혼자 운영하라면 못할 건 아니었지만 주말에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 허둥지둥하다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 뻔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렸죠. 그렇지만 위치가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 시골이다 보니 지원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정 안 되면 부모님이라도 불러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중 반갑게도 한 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24살의 남자 대학생이더라고요. 군대 제대 후 휴학한 상황이었는데 등록금을 벌려고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2살 차이가 났으니 사장님보다는 누나라고 부르라고 편히 대해주며 일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막 제대를 해서 그런지 그래도 제법 일을 성실히 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부탁하고 나가도 될 만큼 잘 해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니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일을 하는데 무슨 소개팅이냐며 웃으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해서 나가게 되었죠. 친구가 일하는 직장 동료의 친형인데 여자를 통 못 만난다면서 한 번만 소개 좀 시켜달라고 졸랐다는 겁니다. 친구 체면도 있고 하니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려 했지만 사람 인연은 따로 있었나 봐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푸근하고 인상이 좋아서 자연스레 그 다음번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수연 씨는 카페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 처음에는 힘들었죠. 손님이 계속 안 오면 적자니까요. 주말에 일하는 것도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쵸. 제 친구도 카페 운영하다가 주말에 일하는 게 제일 싫다고 결국은 관두고 직장 다니더라고요. 직장도 물론 힘들지만 자영업하는 분들 보면 솔직히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랬군요. 저도 갈등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부분이 커서 쉽게 관두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잘 버티다 보니까 운 좋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동안 도와주다가 작년에 관두게 돼서 지금은 알바생 1명하고 저 둘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시구나. 주말에 혹시 손 모자라면 저한테 전화해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일 도와드리고 커피 한 잔 얻어먹죠 뭐.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도 소개팅 나오신 분한테 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말에 가게 문 닫는 시간쯤 한번 뵈어요 그럼. 저야 얼마든지 영광입니다. 커피는 많이 드실 테니까 시원한 맥주라도 분위기 좋은데 가서 마시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편안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였고 일에 지친 저는 그를 만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더라고요. 첫 연애가 다 그렇듯이 저희 둘 다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첫 번째 연애였고 결국 결혼까지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부모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혼 얘기까지 오가니 부모님이 시골에서 큰 마트를 몇 개 하고 계시는데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이 힘드시겠다고 하니 다행히 모아놓으신 돈이 있어서 괜찮다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듣고 상견례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 전날까지도 딱히 부모님도 연락을 하시거나 만나지를 않아 그냥 조용한 분들이신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식을 올린 후 분위기는 싹 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유 수연아, 나야. 신혼여행은 재밌게 다녀왔니? 피곤해서 하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한번 했어. 아,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오셔서 같이 드세요. 안 그래도 얼굴 보고 밥 먹고 싶었는데 그리 말해주니 고맙다. 그럼 그럴까? 네 그럼요. 저도 어머님 뵙고 싶어요. 아유 말도 이쁘게 하네. 그럼 뭐 차리지 말고 그대로 있어.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내가 사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얼굴 보고 밥만 먹으려고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고단하니 밥이라도 사주시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희 엄마에게 말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밥은 종종 살 테니까 이렇게 다 같이 먹자. 얼굴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얘. 네, 저도 좋네요 어머니. 제가 사과라도 좀 깎아올게요. 아니야 사과는 무슨. 우린 좀 이따 가야지 뭐. 저기 근데 말이다. 내 말 혹시 오해 없이 들어줄 수 있니? 네? 어떤 이야기신데요? 편히 말씀해 보세요.
대충 민석이한테 들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골 바닥이긴 하지만 제법 크게 마트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서 그런지 우리 마트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서 지금은 문을 닫았어. 모았던 돈도 다 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슬슬 시작해볼까 하는데 사업이란 게 너도 알겠지만 미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니? 그렇죠 어머니. 목돈은 그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월세도 요즘은 많이 오른 것 같던데. 뭐 시골이니까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돈이지. 그래서 내가 완전 시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도 살면서 마트 없는 지역을 찾았거든. 그곳에서 작게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돈을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물론 당연히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매출 생기면 다 갚을 거야. 그러니 돈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된다. 돈이요? 저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 집 구하느라 대출을 많이 받아서요. 대출이 안 나와서 빌려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긴 요즘 그렇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네 친정 부모님께 살짝 부탁드려보면 어떻겠니?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사돈 좋다는 게 뭐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여유 있게 1억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억이나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10분의 1인 1,000만 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긴 하지만 저 카페 차린다고 큰돈 쓰셨거든요. 이제는 두 분 노후 준비하셔야 돼서요. 아니 노후 준비 좋지. 우리가 그 돈 받아서 마트 잘 되면 갚아드리면 되는 거고 그걸로 노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럴 게 아니라 아이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한번 잘 말씀드려 볼게. 어떠니? 저희 엄마 연락처를요? 알려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거절하시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는 맺고 끊는 게 딱 정확하신 분이라서요. 아유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눈치는 있지. 내가 내일 통화 한번 해보고 얘기해 줄게. 고맙다. 갑작스럽게 신혼여행 다녀온 며느리 친정집에 돈 빌려달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니 연락처를 알려드리기도 못하더라고요. 번호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흡족하신 표정으로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밥을 사주신 게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큰돈 빌리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돈 빌리려고 결혼 허락하신 건가 싶기도 했고 왜 결혼 전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싶고요. 전 남편에게 알고 있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절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경을 안 쓸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할 요량이었죠. 근데 엄마는 이미 얘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아직 어머니께 전화 안 왔지? 전화? 그게... 참 이걸 너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엄마? 전화 온 거지? 사실대로 말해줘. 나 알고 전화하는 거야. 그래? 사실은 어제 오밤중에 너희 시댁에서 전화가 왔었어. 아직까지는 서로 어려운 사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더라. 정말이야? 밤늦은 시간에 엄마한테 뭐래? 돈 빌려달라는 말하려고 전화하셨대? 뭘 잘 지내시냐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누가 오밤중에 사돈 안부를 묻니? 결국은 돈 때문에 하신 것 같아. 1억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우시면 되는 대로 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우리 노후자금인 거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마트 잘 되면 배로 갚아주겠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 사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우리 집 오셔서는 밥 사주시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날 오밤중에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그래도 오죽 급하셨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해.
저기 엄마, 설마 빌려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 엄마가 1억이 어디니? 아빠 요즘 힘들어서 가게 문 여는 시간도 줄였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사정사정 하니까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다 싶더라. 엄마가 일단 300만 원은 빌려줬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 하니까 괜찮다고는 하시더라. 아니 뭐가 죄송해. 오밤중에 전화한 그쪽에 죄송할 일이지. 그리고 엄마 3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왜 빌려줘? 솔직히 우리 집에 부자라고 떠벌린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왠지 결혼에 낚인 느낌이야. 엄마 이거 사기 결혼은 아니겠지? 얘는 무슨 말을 하지도 마. 뭐 사람이 정말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러셨나 보지. 다음에 혹시라도 또 전화 오면 그때는 나도 정중하게 거절할 테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혹시라도 너한테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다. 300 빌려준 건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할 테니까 너도 혹시라도 그거 언제 주실 거냐는 말하지 말고. 알았지? 아니 그것도 큰 돈인데 뭘 없는 돈이야 엄마. 당연히 받아야지. 얘는 사람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엄마 당장 그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괜찮아.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엄마도 참. 알았어. 대신 다음에는 엄마 절대 돈 빌려주지 마. 꼭이야. 이렇게 다짐을 받은 전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나더라고요. 어디 한밤중에 어려워 사돈네 전화까지 해서 큰돈을 빌려달라 한답니까? 그것도 당장 굶어 죽을 판이거나 절실한 거면 이해라도 한다지만 순전히 본인들 돈 욕심에 저러신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못을 박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려는데 한 달쯤 지나니 또 어머니가 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저렴하니까 제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수연아, 저번에 어머님이 돈 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근데 사실 그 돈으로는 가게 차리기에는 좀 적거든? 내가 알아보니까 사업자 대출이 금리가 싸던데 네 이름으로 2천 정도만 대출 좀 받아줄 수 있니? 이자랑 원금은 우리가 자리 잡는 대로 바로 낼게. 어떠니? 저도 카페 운영하면서 아름아름 대출 받은 게 좀 있어서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일단 알아보고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주면 고맙겠다.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럽더라고. 수연이 네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서 금리가 좀 낮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좋겠다. 네.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안했던 전 어머니께 대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셈이었는데 남편이 복병이었습니다.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어머니께 얘기해버린 것이죠. 자기야, 자기 마음도 알겠는데 어머니 이래봬도 장사 소환에는 남다르신 분이야. 자리만 잘 잡으면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아니,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 나중에 좋은 걸 못 본다는 말도 몰라? 200만 원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내 이름으로 받는다는 게 좀 그렇네. 그럼 어떡해. 어머니 이름으로 받으면 이자가 비싸다는데 아낄 수 있는데 왜 돈을 허튼 데 써.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는데 한 번만 며느리 도리한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라. 이번 한 번만인 거지 그럼? 당연하지. 진짜 딱 한 번이야. 고마워 수연아. 이렇게 남편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을 통과하고 나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출을 저에게 요구하더군요. 더 이상 못한다고 제가 딱 자르니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까지 하며 결국 제 이름으로 2천만 원, 친정엄마 이름으로 2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저와 엄마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식당을 아빠랑 운영하시기는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재료비에 인건비에 여기저기 나갈 돈이 많았죠. 전 제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 엄마 돈부터 먼저 갚으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이 차린 슈퍼가 잘 됐냐고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다 알아보고 했다더니 사람이 잘 오지도 않은 구석에다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게다가 자리에 비해 월세도 터무니없이 많이 내고 있었고요. 목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슈퍼들이 차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오픈하긴 했지만 수십 년 마트를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식자재 관리도 잘 안 되어 매일 상한 채소나 과일 컴플레인이 있었고 진열된 물건은 값싼 것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오래된 재고 떨이용들이었죠. 요즘 대형마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겁해서 오지 않았죠. 제가 몇 번 시어머니께 마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칠 점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깐깐하게 하면 골병 난다고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결국 전 포기했고 1년이 지나니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마트는 사람이 뚝 끊겼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끔 오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식탁에 앉더군요. 사실 우리 집 장모님하고 당신 이름 말고도 다른 데서 대출을 좀 더 받았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돈을 빌리셨다는 거야? 얼마를? 여기저기 다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돼.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도 나가고 월세도 나가야 하니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데서 돈을 빌리셨나 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답 없다 자기 식구들. 이제 가게도 문 닫는데 그 돈은 어떻게 갚으실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잖아. 나 우리 부모님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저리 고생하셨는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게 하며 불안하게 사시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장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5천만 원만 어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우리는 지금 빚이 많아서 대출도 어렵잖아. 지금 자기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부모님이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돼? 그 돈이 당장 어디 있어? 식당 운영하는 것도 재료비에 인건비에 돈 나갈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안 돼. 돈도 없고 난 빌려드리라는 말 절대 못해. 장모님한테 자기가 잘 말씀드리면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주실 수 있잖아. 모아두신 것 있으실 거 아니야. 당신 말고 다른 형제도 없고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 테니까 안 될까? 돈 더 이상 못 빌려드리고 지금 빌려가신 돈만 해도 총 4천만 원이야. 이걸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더 못 빌려드려. 지금이라도 가게 철수하고 정 돈 없으시면 파산 신청하시라 그래. 자기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기저기 좀 알아보면 되잖아. 아니 내 말을 지금까지 뭘로 들은 거야? 부모님 파산 신고까지 하게 하는 아들 되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 하지만 난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 없이 가난배기를 살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자기 부모님 살리자고 우리 부모님 손가락 빨며 살라는 건 무슨 심보야? 이럴 거면 나 자기랑 못 살아. 우리 엄마 사실은 엄청 아프셔. 지금 시한부인 거 내가 자기한테 말 안 했지? 뭐? 거짓말하지 마. 무슨 시한부야. 건강하신 것 같은데. 진짜야. 너 마음 아플까 봐 얘기 못 했는데 엄마 암 환자셔. 그러니까 수연아, 딱 한 번만 엄마 수술비 내드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안 될까? 이 돈 정 못 갚게 되면 내가 알바든 뭐든 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죽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도와줘라. 어? 아프신 거만 수술비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지. 근데 돈 빌리는 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나도 그런 거였지. 일단 알았어. 자기에게는 생각 좀 해볼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암 환자시라고 하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돈 빌려드리는 거 거절했는데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저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들 것 같고요. 결국 전 수술비 내드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통장에서 꺼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안색이 환해지셨고 전 어머니 병이 걱정되어서 여쭤보았죠. 저기 어머니, 근데 아프신 건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지금 병원은 어디 다니고 계세요? 병원? 나 허리 아파서 한의원 가끔 다니지. 그거 말고 병원은 정기검진할 때 말고는 잘 안 가는데? 네? 어머니가 암 걸리셨다고 남편이 얘기해서요. 완치되신 거예요?
암? 아니야. 암인 줄 알고 큰 병원 갔는데 다행히 의사가 그냥 물혹이라고 하더라고. 수술도 하긴 했지.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야. 말 나온 김에 올해 나도 정기검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 순간 저는 망주로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암 환자는 새빨간 남편의 거짓말이었고 눈물로 제게 호소한 것도 다 어머니께 돈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이쯤 되면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정말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생각에 소름마저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인간과 끝내야 제가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하자 하고 짐을 싸서 친정에 가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남편이 저희 엄마와 제게 빌린 돈을 안 갚을 것 같더군요. 요즘 소송기간도 기본 1년 이상은 걸린다던데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받느니 깔끔하게 다 받고 헤어지자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이코패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며칠 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요즘 투자하는 거 알아? 엄마 친한 친구가 부동산에서 꽤 큰 손인데 이번에 1억 투자해서 3억 벌었다지 뭐야? 그래서 엄마도 지금 투자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진짜? 장모님이? 에이, 장모님 돈 없다는 거 다 뻥이었네. 투자금으로 다 모으고 계셨구만. 이참에 좀 더 빌려달라고 해볼까? 근데 엄마도 지금 목돈이 없는 상태라 자기가 좀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 1억이 3억이 된다니까? 1억 정도 자기가 대출받아서 드리면 어떨까? 뭐? 아니 부동산 업자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1억이 어딨어? 나 신용점수 낮아서 1,000만 원도 못 빌리는 판국에. 꼭 은행에서 빌려야 한다는 법이 있어? 찾아보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도 있고 여기저기 있겠지. 솔직히 사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요즘은 투자로 버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대. 엄마 친구분도 공인중개사로 일 오래 하시다가 투자하시는 거라 믿을 만한 분이고 동네 친구셔. 그래? 알았어. 생각 좀 해보고. 결국 남편은 여기저기서 정말 영끌을 해서 1억을 마련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사업 미처는 우리 엄마에게 빌려달라고 그리 조르더니 순식간에 저리 빌려오는 걸 보니 속이 참 쓰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1억 원을 주었고 전 엄마에게 그 인간에게 엄마 돈 4천만 원 돌려받을 때까지 주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나서 전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엄마가 투자한 곳이 알고 보니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투자가 안 된대. 뭐?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장모님은 몰랐단 말이야? 이거 사기 아니야? 장모님 친구분 연락을 안 된대? 엄마도 연락이 안 돼서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시대. 미안하지만 자기 돈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던데? 아이씨, 아니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지. 이거 나 돈 못 받으면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나 소송 걸 거야, 사기죄로. 우리 엄마도 피해자인데 뭔 소리야. 나랑 우리 엄마 돈 갚으라고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막상 자기 돈 떼이니까 소송?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해 당신은. 야, 이거랑 그거랑 같냐? 우리 엄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장모님은 여유 있으시잖아.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구나. 어쨌든 자기 1억 받고 싶으면 엄마랑 나한테 빌린 돈 다 토해내. 안 그러면 1억은 나한테 준 위자료라고 생각해야 할 거야. 이제 난 이혼할 거거든. 이혼한다고? 내 돈 떼먹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법정에서 보자. 난 간다. 야! 이렇게 가면 날 어떡하라고! 이제라도 죽어가야지! 야! 결국 저희는 끝까지 서로의 밑바닥까지 본 후에야 끝이 났고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수중에 제 돈 다 털어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결과는 제 승리였습니다. 남편은 사실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왔었기 때문에 제가 사준 외제차, 고급 옷, 신발 등을 모두 놔둔 채 빈털터리로 나가게 됐죠. 결혼한 지 20년은 되어야 재산분할도 되는 법인데 저희는 함께 산 지 3년도 안 되었으니 당연히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건 제가 다시 가져가게 된 겁니다.
사실 남편은 일개 회사원이었지만 어디 가서 기죽지만 하고 제가 매출이 잘 나온 달은 이것저것 사줬거든요. 차까지 말이죠. 본인이 받은 건 생각 않고 독립도 되지 않은 채 엄마 장사를 할 돈 빌리는 데만 미쳐 있다가 인생 결국 망친 겁니다. 소송 마지막 날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에서 졌으니 그 비용까지 몽땅 다 냈고요. 표정이 가관이라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장에 걸어가는데 멀리서 그 인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이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아, 내가 생각해보니 엄청나게 잘못했더라고. 너한테 받은 게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너처럼 좋은 여자랑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다시는 너나 장모님한테 돈 빌려달란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래?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야지. 당신이 당신 엄마가 암 걸렸다며 거짓말한 사실 알았을 때부터 이혼 결심했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자기 부모 팔아서 돈 빌려는 인간이 어딨냐? 혹시라도 딴 여자 만나거들랑 절대 그러지 마라. 나라서 이 정도지 딴 여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원한다면 엄마랑 연락 끊고 살게. 그러니까 일단 내 차부터 좀 쓸 수 있게 해줘. 나 이제 어디 가서 대출도 못 받아서 차도 사기 어려워. 어? 내 알 바 아니지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랑 열심히 가게 매출 올려서 한번 사봐. 그럼 간다. 그렇게 전 2년을 끝냈고 남편은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만 들릴 뿐 어찌 사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어디선가 그리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지내겠죠. 부부가 살면서 싸울 일도 많다지만 돈 문제가 얽혀있다면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전 헤어졌지만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같이 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든 내 마음이 가장 행복한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 준비하는 분들 혹시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흔히 듣는 혼수지옥이 아니라 예비 남편이 버는 돈을 끝까지 틀어주고 관리하려고 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깼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양가 집안이 생각이 달라 트러블이 있기도 한다지만 저는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건 온전한 독립된 가정으로 부모 품 안에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란 저와는 달리 제가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끝까지 아들을 품에서 떼어놓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아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셨을 뿐 아니라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아가는 도둑년 같은 기분이 들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버는 돈까지 틀어주고 내놓지 않으려 하셨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굳이 결혼하나 싶어서 상견례 전에 어머니와 줄다리 하는 거 포기하고 큰 싸움 한 번 하고는 그냥 놔버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특히 친정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신 터라 파혼은 잘한 일이라고 하셨고요. 헤어지고 나서도 예비 남편이었던 저 사람이 저를 못 놓겠다고 힘들게 한 시간이 있었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정리했고 저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혼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좋은 인연이라면 지난번처럼 힘든 일 없이 결혼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잠시 제가 파혼하기 전 시간으로 돌아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며 저도 다시 한번 저의 힘든 과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4년간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이 많고 제가 24살 때 만났어요. 그 당시 데이트를 거의 하루 걸러 하다시피 하며 만났고 서로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를 했습니다. 꾸준히 저를 사랑해주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믿음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제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할 거라는 걸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30 전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천천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모은 돈과 친정 도움받으면 결혼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자격지심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안 된 남자친구 쪽에서 오히려 결혼을 졸렸습니다. 남자치고는 늦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남부럽지 않게 돈 모아서 결혼하고 싶어. 오빠도 어느 정도 목돈 모아서 결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양쪽이 비슷하게 해야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오는 거더라.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무조건 남자가 집 해야 한다고 그러겠어?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지 않을 만큼은 오빠도 모아놨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학자금 대출 겨우 다 갚고 이제는 좀 숨통이 트여. 네 말대로 더 모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너랑 나랑 없이 시작해도 같이 모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냥 우리 형편에 맞춰서 적당하게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어.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결혼을 늦추자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고 저도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죠.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하얀 면사포에 웨딩드레스 쓴 신부가 되어보고 싶었던 거죠. 결혼 이후의 삶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결혼만 하면 남들처럼 깨벗고만 살 줄 알았습니다. 특히 그 사람과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장 큰 실수는 결혼 전에도 예비시댁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첫 인사에서 저를 홀대하신 거 기분 나빠하면서도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할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잘해보려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마 제가 더 결혼에 목을 맨다고 생각하셨는지 나중에는 별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던 때가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열이면 열 다 말렸어요.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 이른 나이는 아닌데도 요즘은 워낙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일찍 결혼해? 사람 많이 만나보고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 아무리 연애할 때 좋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래잖아. 너희들 오래 만난 건 알지만 글쎄 네 남자친구 조건은 그다지 결혼 상대로 좋은 조건은 아니야. 솔직히 학벌도 네가 더 좋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아깝지 않니? 그래도 그동안 만난 의리가 있지. 나는 조건보다 그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만난 거야.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더 만나볼 의지도 없는걸? 그렇다고 이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 동시에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 다른 사람 만나려면 정리하고 만나야지. 나는 네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는 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여자는 결혼하면 하나같이 힘들다 그러잖아. 굳이 힘든 게 보이는 결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일단 홀 시어머니라는 것과 힘든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사실 저와는 모든 조건이 정반대였어요. 주위에 물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들 그런 말을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원하면 빨리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이면 이른 나이도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주변에서는 제가 인물이며 학벌이며 돈벌이며 훨씬 아깝다 하는데 왜 그 사람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그렇게 아까워서 안달이셨는지 저를 결혼 전부터 은근히 홀대하셨습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만 잘난 줄 알고 그러신 거죠. 잘난 아들 저한테 뺏기는 것 같고 아들이 버는 돈이 저한테 가는 것도 싫어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중학교 과학교사예요. 남자친구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저는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뒷바라지를 사실상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공부한다는 아들한테 용돈이며 학원 수강료며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거 알고 제가 도와줬어요. 얼결에 큰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이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이 나는 바람에 월 순수익만 1,500이 넘을 때라 저한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2번 낙방 끝에 겨우 교사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도움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직 본인 아들이 잘나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처음 인사드리러 방문했을 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 보시면서 하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비쩍 말랐니? 이래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 이런 여자들은 애 하나 낳고 나면 힘들다고 애 더 이상 안 낳는다 그러던데. 너 혹시 결혼하면 애는 몇 명까지 낳을 작정이냐? 우리 집이 아들 귀한 집안이라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데 너는 아들 낳을 얼굴은 아닌데 말이다.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앉자마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웃겼고요. 아들 낳을 얼굴, 딸 낳을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가 하는 말 듣고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이 뭐예요? 다 진짜 민망하게. 결혼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말려서 그만하시긴 했는데 그 뒤 저녁 먹는데도 계속 저에 대해 물으시는 거 곤란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뭔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히 직업을 물으시고는 대놓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 한다고? 직장 다니고 있는 거야? 아, 저 잠깐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재사업하고 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조그만 쇼핑몰이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구나. 나는 며느리감은 같은 교사를 원했는데 말이야. 그럼 푼돈 벌려고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4년을 다녔다니 그동안 뭘 한 거니? 너 쓸데없이 사업한다고 할 때 부모님들은 아무 말 안 하셨어? 나 같으면 어떻게든 다른 거 하라고 말렸을 텐데. 아유, 답답하구나. 아마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돈도 조금 버는 줄 아셨나 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여자한테 좋은 직업이랍시고 저런 말씀을 대놓고 하신다니 조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마인드 자체가 다르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저한테 쓸데없이 공부하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라도 젊을 때 평생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을 찾으라고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를 가진 분에게는 어떤 말을 드려도 본인 생각이 워낙 확고하실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밥벌이는 충분합니다. 저축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요. 웬만한 월급쟁이 못지않게 벌어요.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야? 주변에 봐라. 잘 벌다가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사업이야. 여자는 그저 공무원이나 교사가 최고인데. 평생 직장이잖니. 너도 결혼할 생각했으면 사범대나 교대 들어가지. 뭐하러 좋은 대학 나와서 고작 자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 저녁 먹는 동안은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언행을 꾹 참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안 좋은 말들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좀 할 줄 알아? 여자는 자고로 음식을 잘해야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는 법이야. 사업한답시고 남편 안 챙기면 남자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법이다. 이런 가부장적인 언행은 약과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시동생은 어머니 입을 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예비시모를 말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원래 대놓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라 말이 세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아니야. 엄마, 곤란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여자친구 도망가겠어요. 얘는? 엄마가 뭐 네 애인 잡아먹기라도 하니?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러시더니 그 뒤에는 저희 집안 얘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시니? 아니요. 아빠는 아직 일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조카 봐주시느라 저보다 바쁘신걸요? 그래? 그럼 혼수나 예단 넉넉히 하기에는 부담이겠네? 우리 아들 아직 모은 돈이 없어서 집은 못 해가니까 너희들이 모아서 하면 빠듯하겠구나. 실은 아직 우리 아들이 나한테 버는 돈을 갖다 주긴 한다만 사는 게 이렇다 보니 내가 많이 못 모아줬어. 우리 아들은 앞으로 돈 벌 날이 더 많은데 벌써 결혼하겠다는 게 좀 아깝긴 하네. 솔직한 말로 내 입장에서는 너한테 선뜻 아들 내주기가 아깝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무례함을 넘어 선을 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세요?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러신 거라면 그런 며느리감 보셔야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들 기색을 살피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아유, 얘,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아무렴 내가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을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치겠니? 아들이 택한 여자인데 당연히 존중할 거야. 다만 내가 오늘 까탈스럽게 군 건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1년지 대사 아니냐. 사람 한 번 봐서 다 마음에 들 수 없는 거니 신뢰라는 거 알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야. 내 성격이 직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이해해 주렴. 이러면서 나름 사과랍시고 하셔서 최대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더 무리한 언사를 하셨다면 그때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했을 겁니다. 어머니 말대로 사람 한 번 봐서 모르는 거라고 저도 예비 시모를 처음 본 거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마음 먹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예비 시모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아까운 건 사실이 아니냐며 아들 가진 부모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말도 그렇고 아들이 벌어다주는 월급을 본인이 관리해주면서도 모은 돈이 2천만 원도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친구가 학교 졸업하고도 직장을 바로 못 잡고 공부하느라 학자금 대출도 최근에 갚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어머니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모아놓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중요받을 재산도 있고 집도 제 몫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모아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속상해하는 사람 기죽이기 싫어서 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 시댁의 모습을 맞닥뜨리고 나니 결혼할 마음이 스물스물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는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기야, 화 많이 났어? 나도 우리 엄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 다음부터는 너한테 함부로 하면 다시는 안 데려올 거라고 말할게. 이번만 마음 풀어라. 오빠같이 대단한 아들 나한테 아까워서 어찌 주시려는지? 말로는 아들 대단하다 하면서 왜 오빠 등급도 못 대주셔서 전부 학자금 대출받게 하셨대? 그거 직장 다니면서 간신히 갚았는데 오빠 월급까지 전부 어머니한테 드리는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얘기 안 했으면 정말 몰랐을 거야. 오빠나 어머니는 부모로서 밥만 해먹였나 봐? 오빠 공부할 때 맨날 돈 없대서 내가 도와준 거 어머니는 모르시나 봐. 나는 오빠 돈 없는 거 다 알면서도 전부 감수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건데 무슨 교사 며느리 운운하셔?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교사 며느리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금전적인 도움받은 거 말씀드리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 그랬어. 나중에 기회 봐서 전부 말씀드릴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너한테 내 월급 다 줄게. 나는 네가 주는 대로 용돈 받아 쓰면 돼. 돈 쓸 일 별로 없는 거 너 알잖아. 내가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우냐? 이제까지는 내가 버는 돈으로 엄마 생활비 드렸지만 결혼하면 돈 관리는 무조건 네가 해. 그건 나중 일이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솔직히 오빠, 나는 오빠가 버는 월급 어머니 다 갖다 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사실 좀 충격이야. 오빠 객관적인 조건만 보자면 지금 결혼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알지? 어머니는 그런 거 다 아실 거면서 어쩜 며느리 욕심만 하늘로 푼 줄 모르신대?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면 경제권을 전부 넘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화가 많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심하다 싶게 쏘아붙이긴 했어요. 아마 요즘 여자분들이 예비시댁에서 저 같은 무시를 당하고 왔다면 진즉에 파혼 때렸을 겁니다. 그나마 무조건 잘못했다는 남자친구 봐서 그래, 이런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넘겼어요.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렸고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전혀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엄마는 한 가지 찝찝해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연아, 김서방이야 사람 순하고 착한 것 같다만 아니 왜 그리 돈을 못 모은 거야?
물론 돈이 다가 아닌 건 알아. 근데 직장생활 3년 동안 돈 2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해. 말은 니들 힘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 돈으로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너 혹시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있니? 엄마 촉은 귀신 같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고 와서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별다른 거 없었고 둘이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결혼 준비 자금을 아시고는 황당하셨는지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들었나 봐. 지금부터는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모을 거래.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돈 관리 내가 할 건데 뭐. 둘이 모으면 금방 모아. 다행히 오빠가 큰 빚은 없잖아. 너무 걱정 마 엄마. 아들 결혼할 때 돈 못 해줘서 마음 아프실 텐데 설마니 우리한테 뭘 바라시게 하겠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하면 오빠 어머니도 더 말을 못 하실걸?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이 뭐냐? 집은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사람 하나 보고 너 결혼시킬 수도 있어. 근데 결혼은 그게 다가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라는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엄마가 이런 말은 솔직히 해주는 거다.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는 우리 딸 힘들게 사는 거 싫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길 바란다. 엄마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그래도 4년이나 사귄 사람이랑 무자르듯 어떻게 헤어지겠어?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알잖아. 10년을 사귀었어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야. 그만큼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별개라는 거 아니겠니? 주변 친구들 하는 조언도 들어봐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대충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하나같이 전부 결혼을 말리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는 없었는데 친구들 언니는 결혼한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중 친한 친구가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최수연, 내가 진짜 황당한 얘기 하나 해줄까? 너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봐. 나 아는 언니가 결혼할 남자 집에 갔다가 부당한 가격에 후려치기 당해서 파혼한 거 알아? 그 언니가 학벌은 그저 그런데 다니는 회사가 아빠 회사거든. 집이 진짜 부자야. 학생 때도 그 언니는 기사 딸린 마이바흐 타고 다녔어. 남자가 아마 의대 다녔나 그랬을걸? 근데 집은 좀 가난했나 봐. 인사간집 시모가 그 언니 잘 사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하나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둥 인물이 별로라는 둥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인사하고 나와서 남자한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대. 어머, 전화로? 그래서 남자친구는 순순히 헤어져줬대? 그랬겠어. 언니가 그럴 거 예상하고 회사에 바로 휴직계까지 내고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대. 그 남자는 그 언니 못 놓겠는지 집까지 찾아오고 울고불고 난렸어. 이웃집에서 민원 넣고 경찰도 출동할 정도로 진상을 부렸나 봐. 아무리 좋았던 남녀 사이라도 깔끔한 이별이라는 건 없나 보네. 그래서 그 언니는 그렇게 파혼했대? 계속 찾아오고 난리치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언니 아빠가 직접 남자한테 말했대. 우리 딸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없고 내 딸 무시하게 놔둔 너한테 내 딸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대. 그리고 그 언니는 가족이 똘똘 뭉쳐 보호하고 얼굴도 못 보게 했나 봐. 그랬더니 남자가 시름시름 알아누웠다나? 자기 아들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 엄마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마음 돌려달라고 사정까지 했는데 그 언니 완전히 칼같이 끊어냈어. 그 후에 그 언니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1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녀. 60여 평 아파트 살고 그 남자는 늦도록 장가도 못 갔을걸? 아마 언니보다 나은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날 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야. 너 이런 얘기 내가 왜 너한테 해주는 줄 알아? 홀대받지 말고 귀한 대접 받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친구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 건 맞으니까요. 이런저런 조언을 들으니 결혼하겠다고 부풀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했고요. 특히 친구가 주변에서 직접 본 파혼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 가진 시어머니라는 건 다 저런 건가 싶었고요. 그런 긴가민가한 상태로 차마 상견례 날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혼자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자고 하면서 최대한 저에게 부담을 안 주려 했고요. 그리고 대출받을 수 있는 가용자금까지 동원하면 어찌어찌 결혼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참 짠했습니다. 어쨌든 제 입에서 결혼 안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거 보면서 차마 결혼 다시 생각하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혼집이야.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혼수나 다른 비용은 남자친구 돈으로 준비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집은 걱정하지 마 오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내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가 하나 있어. 세입자가 있긴 한데 결혼하고 잠깐은 우리 부모님네 얹혀 살다가 계약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 들어가는 게 어때?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동안 돈도 모을 수 있고 좋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나한테 정말 미안했대요. 그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 좋다는 사람인데 어쩌겠나 싶었고요. 남자친구는 무조건 제 말대로 하겠다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내 덕에 해결된 셈이니 아마 예비 시어머니도 나에게 태도가 달라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국 그 뒤 예비 시모를 만나 대판 싸우고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데 그때 한 며칠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후인가? 예비 시모가 직접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집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예상했는데 왠지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어머니 목소리가 화가 난 듯 느껴졌습니다. 예비시댁에 갔더니 남자친구는 없고 시모만 팔짱을 끼고는 저더러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나 일단 들어봐야겠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저희 아직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없는데요. 일단 양가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다른 준비 시작하자고 했어요. 일단 집 문제 해결된 건 얘기 들으셨죠?